안녕하십니까. 오늘 미주알 코주알 여러분 예고해드린 대로 이상엽 회계사님 모시고 전문 직종에 관련한 은퇴 준비 작업, 우리 또 이제 재밌는 절세의 묘안을 들으시겠는데요. 오늘은 이상엽 회계사님께서 특별히 뷰티 서플라이 업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그 의사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고 예.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예. 여기 의사분들이 그렇게 많을 줄 제가 몰랐는데요. 아. 네. 오늘은 또 뷰티 서플라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예, 업종별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네. 이 뷰티 서플라이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대형 리테일 업체하고 경쟁을 하다가 보니 네. 마진이 많이 줄어들고 많은 분들이 엑시트 플랜을 그렇죠.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네. 아니면 업종 전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업종 전환이 됐건 엑시트 플랜이 됐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비즈니스를 이게 파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네. 팔아서 없애고 다른 쪽으로 이제 하게 되니까 네. 그때 발생하는 양도세라든지 세금 측면에서 네.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는지 왜 그런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네. 어떻게 해서 그 세금 내시는 걸 합법적으로 최소화하면서 그 업종 전환이나 엑시트 플랜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뷰티 서플라이 업계의 출구 전략,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출구 전략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엑시트 스트레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 그 뷰티 서플라이 리테일 뷰티 서플라이들의 어떤 그 세금 보호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많은 그 뷰티 서플라이가 그 인벤토리 캐링 비즈니스거든요. 인벤토리를 이제 갖고 있죠. 인벤토리 갖고 있는 비즈니스는 다른 비즈니스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카운트 페이어블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요. 네.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고 하는 것도 간혹 생깁니다. 어카운트 페이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물건을 오더를 했는데 그 물건이 나한테 도착을 했는데 네. 아직 내가 페이를 하지 않은 거죠. 보통 뭐 2달 정도 텀을 두고선 페이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어카운트 페이어블은 그 내가 아직 페이를 하지 않았지만 페이를 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페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 처리를 미리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게 이제 어카운트 페이어블이고요. 그러니까 뷰티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월, 2월, 3월, 4월 달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네. 12월, 1월 달에 그 오더를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 오더를 많이 하고 물건이 들어왔는데 아직 페이는 하지 않죠. 네, 그래서 아직 페이는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제 벌써 내 인벤토리로 가산이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엑시트 플랜을 우리가 전략을 짤 때는 좀 약간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네, 어카운트 페어 엑시트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팔고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을 네. 한꺼번에 다 털고 네. 나오든지 네. 아니면은 그 바이어한테 네. 내가 갚아야 되는 돈 그 부분까지도 그 이양을 하는 거죠. 그 책임을 네. 이양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양을 했다고 하면 그건 내 수입이죠. 셀러 입장에서는 네. 내가 갚아야 되는 의무가 저쪽으로 넘어간 것이니까 네. 그런 부분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인벤토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뷰티 서플라이가 이제 그 인벤토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죠. 네. 근데 북 정리를 하다가 보면은 그 인벤토리가 자꾸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실제 가지신 인벤토리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적은 인벤토리가 장부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우선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건을 좀 캐시로 산다든지 네. 무자료 거래죠. 아, 무자료 거래된 재고. 아.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장부 정리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캐시로 물건을 샀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장부상의 인벤토리로 누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실제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가 훨씬 더 많죠. 그런 경우가 또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마진이에요, 마진. 네. 이 뷰티 서플라이의 그 마진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네. 하는 건데, 그 인컴 텍스 할 때 보면은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들하고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인컴 텍스를 합니다만,
보통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아틀란타 지역의 리테일 뷰 서플라이의 마진은 마크업이죠. 마진은 한 35%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예전에는 그게 50%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와, 그건 아주 좋았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35%, 심지어는 뭐 30%까지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리테일을 이미 포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예 갖고 있는 인벤토리를 아마존에다가 다 맡겨버리고, 본인은 그 뭐 쇼핑도 아마존에다가 다 맡겨버리고, 그죠? 네. 본인은 웹사이트 관리만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마진이 10%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컴 텍스를 하면서 마진이 굉장히 좋았던 시절에 뭐 40%, 50% 가던 시절에 실제로 이제 세금 보고 할 때는 마진을 좀 마진이 적게 보고 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마진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인벤토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마진을 적게 보고 하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실제로 인벤토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벤토리를 다 팔아서 없애버렸다. 다 팔아서 없애버렸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마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마진, 그 보고하는 마진이 실제 마진보다 적게 보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벤토리 레벨도 실제 가지고 계신 인벤토리보다 장부상에 적혀있는 인벤토리가 훨씬 더 작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법상으로 세법상으로 과연 이분들이 그동안 불리한 그 일인지 아닌지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아요. 마진이 적게 돼가지고 인벤토리가 적게 그 보고가 된다는 얘기는 어찌됐건 매년 세금 보고할 때 오디너리 인컴이 좀 줄어들어서 보고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년 오디너리 인컴 텍스를 세이브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팔 때가 되면은 장부상의 인벤토리는 예를 들어서 한 20만 불이 잡혀 있는데 실제 팔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는 100만 불이라는 거예요. 그 100만 불, 그 80만 불의 격차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죠. 아까 말씀드린 뭐 무자료 거래라든지 그동안 마진이 좀 적게 보고됐었던 그것 때문에 누적된 어떤 그 디퍼런스가 생기는 거죠. 그 100만 불을 가지고 계신 분이 100만 불어치 인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비즈니스를 팔 때 20만 불을 팔 리는 없겠죠. 100만 불에 팔겠죠. 100만 불에 파는데 그분의 장부에는 인벤토리가 20만 불밖에 잡혀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도소득세가 80만 불이 나오는 거죠. 양도소득이 100만 불. 뭐 굉장히 많은 뷰티 서플라이가 그렇게 사실은 제가 거의 뭐 여러 수십 개, 여러 수백 개의 뷰티 서플라이 인컴 텍스를 리뷰를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뷰티 서플라이가 실제 가지고 계신 인벤토리에 비해 가지고 장부상 인벤토리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엄청 높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소득세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맥시멈이 올해 2018년에 37%인데, 맥시멈 레이트가 37%인데, 양도소득세는 맥시멈 레이트가 23.8% 밖에 되지가 않아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 그리고 양도소득이 뭐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0% 정도까지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때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때 양도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양도소득 한 10만 불까지는 연방정부 세율이 0%예요.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뷰티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팔 때가 되면은, 양도소득이 한 10만 불만 나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한꺼번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한꺼번에 많이 나오니까 0% 존이라든지 그 바로 위에 뭐 15% 존도 있습니다만, 이런 0%와 15% 존의 저세율 그 존의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높은 세율로 자꾸 세금을 내야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엑시트 플래닝을 스트래티지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팔려고 하시면은 12월 달에는 제발 팔지 마시고. 12월에는요? 1월 달에 파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아은행에 오셔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보다 빠르고 간단한 SBA론,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알림 서비스, 쉽고 빠른 손안의 작은 은행, 모바일 뱅킹.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노아은행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은 은행. 노아은행.
이제 양도소득세를 그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네. 12월 달에 만약에 파신다고 하면은 1월부터 12월 달까지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생겼었던 오디너리 인컴, 그러니까 일반 소득이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네. 양도소득이 그 위에 더해진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일반 소득이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에 더해지니까 양도소득 중에서 0% 손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만약에 1월 달에 팔았다. 예. 1월 달에 팔았다고 하면은 그 운영해가지고 생기는 운영소득은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팔았으면 열흘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열흘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순수하게 양도소득만 살아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양도소득 중에서 최소한 10만 불에 대해서는 일단 0% 내고 본다는 거죠. 네. 0%고 그 이후에 만약에 양도소득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30만 불이 나왔다고 하면은 10만 불까지는 0%, 나머지 20만 불에 대해서는 아마도 15%. 예,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15%거든요. 그렇게 세금을 낼 수가 있으니까 일단 1월 달에 팔라고 하는 거고요. 이야, 그 차이만 해도 한 몇만 불 나네요. 엄청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경우가 네. 1월 달에 팔게 되면은 그분들이 1월 달에 팔고 나서 나머지 11달 동안, 네. 11달 반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뭔가 비즈니스를 또 하시겠죠. 하시겠죠. 그게 이제 빌 서플라이는 아마 아닐 거예요. 일단 엑시트를 하셨으니까. 네. 뭔가 다른 업종으로 하시든지 뭔가 하시겠죠. 네. 근데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비즈니스에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고 장비나 가구나 안에 공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또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 투자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발생해요. 그렇죠. 예, 물론 처음 그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운영 이득이 막 나오는 걸 기대를 하시겠지만 네. 많은 경우가 첫 해에는 적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투자만. 그래서 그 1월 달에 생긴 양도소득에다가 나중에 그 뒤에 뭔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했었던 비용이 또 되기 때문에 네. 비용이 있으면은 양도소득세 중에서 0% 존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을 한 양도소득 한 20만 불 정도 나왔는데 어딘가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나 셋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식당에서 마이너스 10만 불만 낼 수만 있다고 하면 네. 그러면은 양도소득과 일반 소득을 합친 게 토탈이 10만 불밖에 안 되는 거죠. 20만 불 빼기 10만 불. 그렇죠. 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0%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게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로 또 이거는 사실은 제가 저희 클라이언트한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 네. 중에 하나인데 네. 오너 파이낸스를 잘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셀러 파이낸스요. 네. 만약에 이제 팔았는데 팔은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한꺼번에 다 받지 않고 2년이나 네. 최장 3년 정도에 나눠서 받는다고 이제 한번 네. 생각해보죠. 네. 나눠서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비즈니스를 30만 불에 팔았는데 네. 그 파는 것을 한꺼번에 내가 소득으로서 세금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30만 불어치를 다 소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3년에 나눠서 팔았다고 하면은 내가 받은 만큼 첫 해에 만약에 한 10만 불 받았고 둘째에 10만 불 받았고 셋째에 10만 불 받았다고 하면은 네. 각각 해에 10만 불씩만 세금보호를 하는 거예요. 각각 10만 불씩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은 10만 불까지 텍스 프리거든요. 네. 그렇죠? 한꺼번에 30만 불 보고 있을 때와 10만 불씩 3번 보고 있을 때는 세금 상황이 아주 많이 바뀌어요. 그렇겠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랬다가 그렇게 셀러 파이낸스 했다가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제일 큰 걱정거든요. 예. 또 이제 그 바이어가 잘 하셔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예 그 비즈니스를 망가뜨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데 이 셀러 입장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이 비즈니스를 운영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나한테 셀러 파이낸스를 제대로 갚지를 않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제대로 갚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다시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본 계약하기는 내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던 비즈니스인데 내가 다시 들어가는 게 뭐가 도와주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런 경우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너 파이낸스를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제가 홍 기자님하고
이렇게 그 같이 이 방송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리타이어먼트 플랜입니다. 아, 네, 세금 공제가 되는 퀄리파이드 리타이어먼트 플랜이 여기 이제 가미가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좀 규모를 좀 키워가지고 네. 생각을 해볼게요. 네. 어떤 사람이 뷰리 서플라이를 갖고 있었던 뭐 인벤토리가 뭐 한 20만 불 장부상 인벤토리가 20만 불 되는데 예. 팔을 때 120만 불에 팔았습니다. 와. 그러면은 20만 불 인벤토리가 내 코스트니까 양도소득이 100만 불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 100만 불의 양도소득에서 양도소득세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음. 그렇다면은 이분이 만약에 그 100만 불 양도소득을 한꺼번에 인식을 하지 않고 5년 동안 셀러 파이낸스를 줬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5년 동안 셀러 파이낸스를 줬는데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뭐 나눠보면은 1년에 20만 불씩 세금 부분을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때 팔기 전에 이분이 다행히 좋은 회계사를 만나서 네. 퀄리파이드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셋업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퀄리파이드 리타이어먼트 플랜에다가 1년에 10만 불씩 불입을 합니다. 10만 불씩. 그럼 본인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에다 10만 불씩 넣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그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0만 불씩 양도소득을 보고를 하는데 비용이 10만 불짜리가 생긴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양도소득을 1년에 10만 불씩만 5번 보고하면 되겠죠. 네. 1년에 10만 불씩 5번을 보고를 할 때에 그 양도소득 한 10만 불 정도까지는 세율이 제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5년 동안 연방정부 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이 100만 불을 한꺼번에 내가 양도소득을 인식을 해가지고 세금을 낸다면은 네. 최소한 20만 불이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네. 주정부세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20만 불보다 좀 더 나오겠죠. 더 나올 수도 있죠. 예. 오. 네. 그러니까 그 20만 불을 어떻게 작전을 세워가지고 세이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니까 네. 너무 대단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퀄리파이드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셋업을 했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네. 내가 1년에 10만 불씩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그 비즈니스를 내가 계속 킵해야 되겠네. 네. 그죠? 네, 계속 킵해야지만 그 리타이어먼트 플랜에다 계속 돈을 벌 수 있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인플로이들이 하나도 없고 그 비즈니스가 뭐 어떤 액티비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네. 리타이어먼트 플랜은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본인들이 그 비즈니스에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만 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네. 근데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뭐 그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비즈니스를 팔고 나서 대부분의 경우들이 은퇴를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퇴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비즈니스를 판다는 거죠. 네.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오히려 권장하고 싶어요. 아하. 많이 내세요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은퇴를 앞둔 마당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거는 모든 연금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내가 죽을 때까지 네.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분들은 오래 사시니까. 네, 특히 여자분들은 어메이징리 오래 사시니까. 아, 예. 미국 평균에 비해서 네. 소셜 시큐리티에다가 많이 넣으시고 그로 인해서 퀄리파이드 리타이어먼트에 집어넣을 수 있는 돈의 액수도 많이 키울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세금도 세이브하고 여러 네.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방법을 적용을 해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제 클라이언트 중에 꽤 많이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팔으실 때가 되면 특히 이제 뷰리 서플라이 같은 경우 연초에 팔아라. 네. 연초에 팔아라. 네. 셀러 파이낸스를 생각해라. 하시고 네. 셀러 파이낸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퀄리파이드 리타이어먼트 그 금액이 작아도 좋습니다. 네. 퀄리파이드 리타이어먼트에 넣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분명히 효과가 있으니까 네. 세금이 뭐 2만 불 낼 걸 1만 불 내는 이런 정도 차이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사용을 해서 리타이어 하시는 것 또는 엑시트 플래너를 세우실 때에 네. 고려를 하시면은 적어도 세금상으로는 네.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아주 좋은 팁을 받았네요. 근데 제3자한테 가게를 파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달라져요? 자녀분들한테 물려주는 경우에는 일단 그 자녀가 21세가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가 보통 21세가 아마 넘겠죠. 넘었겠죠. 네. 21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일단 뭐 미국 세법상으로는 그 부모 자식 간에라도 서로 간에 어떤 arm's length라고 하죠. 네. 서로 이 팔 하나 거리 이상을 두고 제3자인 것처럼 그 제대로 된 계약서를 가지고 그 서로 거래를 했다고 하면은 사고 파는 것처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네. 내가 이제 그 우리 아이한테 아예 파는 것으로 하겠다. 네네. 근데 이제 파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네. 분명히 발생하죠. 근데 그 양도소득세 뭐 지금 말씀드린 어떤 테크닉을 사용해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오너 파이낸스가 문제가 되지가 않으니까. 그죠? 네네네. 뭐 10년, 20년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하나도 나오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유리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증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예. 내가 갖고 있는 이 회사를 우리 아이한테 그냥 물려줬어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100%를 전부 다 우리 아이한테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증여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어지간한 경우에 평생 동안 증여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부부 합산해가지고 1,000만 불이 넘으니까요. 오, 1,000만 원. 네, 1,000만 불 넘어가는 비즈니스란 모르겠지만 네. 증여세는 전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게 더 좋네 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증여를 할 때 증여세는 내지는 않지만은 그 세금을 언젠가 낼 수 있는 포텐셜이 쌓인다는 거예요. 언젠가 낼 수 있는 포텐셜이. 네.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한테 팔았다. 네. 그 팔았을 때 세금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인지 있다고 했죠. 네. 나 팔았는데 그게 100만 불이라고 하는 100만 불 반에 팔았던 걸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네.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그 안고 가는 그 코스트 베이시스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본인이 취득 원가가 있겠죠. 네. 취득 원가는 100만 불입니다. 그렇죠. 라고 계획을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증여를 했다고 하면 네. 증여했다고 하면은 증여 가격은 지금 현재의 그 시장 가격으로 책정되는 게 아니라 네. 그 부모가 예전에 투자했었던 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뷰리 서플라이에 예. 그 인벤토리가 만약에 20만 불밖에 없다. 네. 장부상에 20만 불밖에 없다면은 부모가 투자한 것은 20만 불밖에 안 쳐주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만약에 그 비즈니스를 가치는 100만 불이다. 그렇죠. 100만 불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아주 손쉽게 그냥 증여세 빨만 하고 다 끝나겠지만 네. 우리 아이가 가지고 가는 취득 원가는 20만 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자녀가 또 언젠가 그 비즈니스를 팔겠죠. 예. 팔면은 그때 가서 세금이 내가 뒤로 밀었을 뿐이지 그렇죠. 세금이 나온다는 양도소득세가.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만 있다고 하면은 네. 양도가 증여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무조건 그냥 거저주는 게 좋은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리니까. 네. 굉장히 많이 틀리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하실 때는 이제 전문적인 회계사를 만나서 네.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네. 사실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네. 물건이 안 팔려서 쌓이는 경우가 재고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팔리지 않는 물건이니까 장부상에는 오히려 거꾸로 잡혀 있는데 네. 예, 장부상에는 이게 물건 산 거가 잡혀져 있는데 팔 수 없는 물건이어서 가치는 이미 다 없어져 버린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네. 첫 번째, 말씀드렸던 효과가, 그러니까 인벤토리가 저평가가 되는 효과가, 네. 그 인벤토리 중에서 그 쓸모없는 인벤토리가 네. 있는 그 부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네. 네.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 클라이언트 중에서
인벤토리 시스템을 아예 그 바코딩을 전부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인벤토리를 항상 카운트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인벤토리가 뭐 매년 인컴택스 할 때마다 정확하게 잡히는 거죠. 근데 이분 입장에서도 저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가 코스트 베이시스는 본인이 샀었던 것은 100만 불인데 네. 그 중에서 네버 팔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네, 그것은 누구도 사가지 아니하고 이미 그 유행에서 한번 밀려났기 예, 때문에 예. 또는 뭐 파손이 됐기 때문에 예, 살 수 없다. 네. 그럴 경우는 라이트오프 시킵니다.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더 이상 쓸 수 없는 인벤토리, 팔 수 없는 인벤토리라고 하는 것을 네. 그 같이 예측을 해서 네. 예측을 IRS에서 허용하는 부분이에요. 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인벤토리는 100만 불이지만 그 중에서 유즈 리스 파트는 없애고 나서 예를 들어서 90만 불로 보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 인벤토리가 그 유행에서 한번 물러났었는데 나중에 다시 곽감을 받아가지고 또 팔게 됐다. 그럼 저한테 보고하셔야죠. 아, 네, 네. 네. 그렇군요. 다 피해갈 길이 있고 다 준비된 방법들이 있네요. 네, 네. 애틀란타 문학회는 한인들의 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문학의 뜻을 둔 신인들의 등단을 위해 제3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시와 수필로 한글로 된 작품들을 8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상 및 부문별 최우수상과 우수상엔 상금과 상패를 드리며 수상작은 오는 11월에 출판되는 애틀란타 시문학 제12호에 게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문 광고를 참조해 주십시오.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의 특별 후원으로 마련됩니다. 이 얘기는 비단 뷰티 서플라이에만 해당된 게 아니라 인벤토리를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는 거의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겠네요. 예, 거의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특히 이제 뷰티 서플라이는 네. 그 인벤토리가 그 저평가되는 그 정도가 네.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 가지고 좀 많이 차이가 그렇군요. 나기 때문에 네.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 가지고 양도소득이 한꺼번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우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다른 뷰티 서플라이가 아닌 비즈니스들 예를 들어서 뭐 클로딩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홍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뷰티 서플라이에 비해 가지고 그 팔을 수 없어져 버린 인벤토리가 된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장부상의 그 인벤토리 레벨과 실제로 팔렸을 때 그 계약서 상의 인벤토리 레벨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네. 뭐 식당 같은 경우는 인벤토리가 거의 거의 없죠. 없죠. 예, 예. 그리고 뭐 한인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비즈니스 중 하나인 그 세탁소 같은 경우도 네. 인벤토리가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뷰티 서플라이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기도 하고 또 인벤토리 상황이 다른 부분하고 좀 많이 특별하니까 네. 그 부분을 먼저 다뤄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가게를 여러 개 체인처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가게를 하나의 어카운트로 해서 관리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가게마다 또 다르게 따로따로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 유리한가요? 결국은 그게 이제 코퍼레이션의 개념인데 네. 만약에 비즈니스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코퍼레이션으로 다 묶어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 코퍼레이션에 딸려 있는 모든 비즈니스들은 다 동일하게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가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랜드로드하고 분쟁이 생겼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 안에서 뭐 사람이 다쳤는데 보험회사 측에서 커버를 안 해줬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그로 인해서 발생한 라이빌리티를 네. 같은 코퍼레이션이기 때문에 다른 비즈니스도 다 똑같이 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라이빌리티 쪽에서 프로텍션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하면은 최대한 비즈니스를 코퍼레이션을 나눠라. 나눠가지고 그 셋업을 하라고 저희는 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용은 좀 더 들어가겠지만. 네, 특히 회계사 비용이 좀 더 들어가겠네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네요. 네. 라이어빌리티 문제가 있으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인벤토리를 가지고 계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특히 오늘은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출구 모델이 어떤 게 가능한지 말씀드렸고 아이디어들 좀 몇 가지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회계사님 다음 시간에는 저희 어떤 업종을 한번 또 드려볼까요? 예, 아마도 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세탁소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탁소, 식당 요즘 식당은 진짜 핫한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새로 이렇게 많이 네, 오픈하시는 것 같아서. 네, 자 다음 시간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